1989년 여름 전남 담양의 한 부유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가족 실종 사건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사람은 3명. 농장 주인 부부와 그들의 외아들 최성훈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며느리 이연주 한 사람뿐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도박에 미친 남편이 시부모님의 금고를 털어 여자와 도망갔어요. 탐문 수사가 전부였던 80년대,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도박과 술로 말썽을 피우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연주는 도망간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를 기다리며 집안을 지키는 효부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사건은 2001년 여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농장 흙더미 속에서 실종됐다던 시부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12년 전 도망친 아들 최성훈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도망친 페류나 그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모든 증거가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순간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굳게 닫힌 농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인간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1년 7월 15일 새벽 전남 담양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거센 기세로 대나무 농장에 비탈진 흙을 깎아내며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하루 종일 이어진 장대비에 농장 뒤편의 집안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근 하천으로 검붉고 끈적한 물이 흘러들자 마을 사람들이 코를 움켜쥐고 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살 수가 없어. 물이 시커멓게 변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요? 군청 환경과 직원 3명이 헐레벌떡 장화를 신고 농장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천으로 이어지는 검은 물줄기를 따라가자 무너진 비탈 틈새로 시커먼 액체가 꿀렁꿀렁 스며 나오고 있었죠. 직원들은 역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폐수 아니야?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요. 사람 손으로는 안 되겠어. 당장 굴착기 불러. 오후 2시 육중한 굴착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농장 뒤편 대나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쇠 삼날이 땅을 푹 파헤치자 흙더미 사이로 녹슨 드럼통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죠. 부식된 철판 표면에는 다 지워진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저게 뭡니까? 환경과 직원이 굴착기를 멈추고 드럼통 옆면을 발로 툭 쳤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숲을 울렸고 찢어진 틈새로 검은 슬러지가 질질 흘러나왔죠. 직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드럼통 속에서 하얀 뼈 조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직원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급히 달려와 손전등을 들이댔죠. 검은 폐기물 사이로 사람의 허벅지 뼈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사람 뼈잖아. 어서 경찰 불러. 전남경찰청 강력계 강도혁 형사는 신고를 받고 1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8살의 강도혁 형사는 훤칠한 키에 각진 턱선을 가진 한눈에 봐도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현장 주변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폴리스라인 치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강도혁이 손가락으로 범위를 딱 잘라 가리켰습니다.
후배 형사들이 노란 테이프를 나무에 감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강도혁 형사는 하얀 장갑을 끼고 드럼통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반장님, 감식반 오고 있답니다. 땅 더 파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합니다. 강도혁이 넋이 나간 환경과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드럼통 틈새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죠. 확실한 사람 뼈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2시간 뒤 흰 보호복을 입은 감식 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삽과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드럼통 더미 아래 묻혀있던 참혹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두 구의 백골 시신이었습니다. 뼈들은 여러 개의 드럼통 사이에 끼인 채 처참하게 뒤엉켜 있었죠. 이거 보십시오. 일부러 드럼통이랑 섞어서 묻었습니다. 감식반원 한 명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시신을 그냥 묻은 게 아니라 폐기물인 척 위장에 감쪽같이 숨긴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치아 기록이랑 대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식 반원이 카메라로 두개고호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한 반원이 뼈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집어들었죠. 강 형사님, 여기 금반지 나왔습니다. 안쪽에 글자 있나요? 강도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반원이 돋보기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만석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강도혁 형사는 그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최 소장님, 이 지역에서 최만석이란 이름으로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조회 좀 해주세요. 30분 뒤 파출소에서 팩스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1989년 7월 이 농장 주인 최만석과 그의 아내 박정숙이 실종되었다는 신고 기록이었죠. 신고자는 며느리 이연주였습니다. 12년 전이라. 강도혁이 서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신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드럼통들은 마치 벽돌을 쌓듯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시신은 그 사이에 정교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홧김에 저지른 짓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곳에 묻어버린 것이었죠. 그때 해질 무렵에 어둑한 농장 입구로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지만 고생한 흔적 탓에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노란 테이프 앞에 멈춰섰죠. 저기요. 비켜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강도혁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연주였죠. 강도혁 형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눈매를 좁혔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연주가 테이프를 넘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엉망으로 파헤쳐진 땅을 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시부모님이세요? 이연주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연주가 비틀비틀 시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백골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가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몸이 앞으로 확 쏠렸습니다. 강도혁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낚아채 잡았죠. 이연주는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기운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여기요. 119 불러요. 후배 형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도혁 형사는 쓰러지는 이연주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땅바닥의 특정 지점을 향했죠. 마치 시신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짧지만 소름 끼치게 또렷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이연주를 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강도혁과 감식 반원들만 남았죠. 어둠이 내려앉은 대나무 숲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뼈 상태가 영 엉망입니다. 폐기물 독성 때문에 많이 상했어요. 감식 반장이 땀을 닦으며 강도혁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찾기 어렵겠네요. 국과수로 보내봐야 알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강도혁 형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많은 드럼통을 파묻으려면 반드시 굴착기가 필요했죠. 사람 손으로 이 깊이를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시신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농장 주변에 환한 조명등이 켜졌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농장 경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사방이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서 사람을 죽여 묻어도 쥐도 새도 모를 완벽한 요새였죠. 강도혁 형사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12년 전 실종 사건 기록 싹 다 찾아주세요. 최만석 부부 관련된 거 하나도 빠짐없이요. 당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 탐문조서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전화를 툭 끊고 강도혁 형사는 다시 흉하게 파헤쳐진 땅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차가운 드럼통 사이에 껴서 썩어가던 두 사람. 그리고 방금 전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쓰러진 며느리 이연주. 강도혁 형사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어둠 속에 잠긴 농장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혁 형사는 경찰서 책상에 앉아 12년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들을 보란듯이 펼쳐놓았습니다. 1989년 7월 23일 이연주가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작성한 실종신고 기록이었죠. 강도혁 형사는 날카로운 눈매로 당시 진술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씹어먹듯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 최성훈이 도박에 미쳐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결국 시부모님 금고까지 털어서 어떤 년이랑 야반도주 했다고요. 강도혁 형사는 거친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술서 뒷장에는 당시 담당 경찰관의 헐렁한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죠. 신고자 이연주, 남편과 시부모의 동반 가출로 정신적 공황 상태, 마을 주민들 증언과 일치함. 강도혁 형사는 콧방귀를 뀌며 마을 탐문 조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민 5명의 진술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최성훈이 그놈 원래 노름쟁이였어. 툭하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 술만 처먹으면 개가 돼서 행패 부리는 걸 내 눈으로 몇 번이나 봤다고. 여자 문제? 말도 마.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군거렸어. 강도혁 형사는 조서를 탁 덮고 창밖을 쏘아보았습니다. 12년 전 경찰은 이 뻔한 레퍼토리를 철석같이 믿고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 도장을 찍어버렸죠. 아들이 부모 돈을 들고 내연녀와 날랐고 부모는 그 꼴이 부끄러워 야밤에 짐 싸서 떠났다는 기막힌 결론이었습니다. 박 형사, 이리 좀 와봐요. 강도혁이 옆 책상의 후배를 불렀습니다. 네, 반장님 부르셨습니까? 최성훈 기록 싹 다 다시 뒤져 여자 관계 목격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쥐 잡듯이 찾아봐요.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컴퓨터 앞에 달라붙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도혁은 다시 12년 전 탐문 조서를 펼쳐들고 미간을 찌푸렸죠. 냄새가 났습니다. 주민 진술 5건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연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옷차림도 얼굴 생김새도 없이 그저 여자와 도망갔다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었죠. 진짜 내연녀가 있었다면 시골 마을에서 이 정도로 정보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반장, 잠깐 나 좀 봐. 강력계장 김성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성태는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졌죠. 이거 그냥 최성훈으로 수배 때리고 마무리 짓자. 계장님, 아직 조사할 게 많습니다. 12년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위에서도 빨리 정리하라고 난리다. 강도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부모 죽인 놈이 뻔한데 왜 자꾸 판을 키워? 김성태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장님, 제 눈에는 이 그림이 너무 짜여 있습니다. 누가 그려놓은 그림 같아요. 김성태가 혀를 찼습니다. 너 그놈의 감 때문에 옷 벗을 뻔한 게 몇 번이야? 그래도 이번엔 확실합니다.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도혁이 물러서지 않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성태가 한숨을 푹 내쉬며 문을 나섰죠. 딱 2주야. 그 안에 못 잡으면 최성훈으로 종결한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도혁은 다시 서리로 눈을 돌렸죠. 12년을 잠자던 진실을 깨우려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도혁 형사는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농장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죠. 강도혁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강도혁이 신분증을 꺼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고, 그 대나무 농장 일 때문에 오셨구만. 남자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습니까? 말도 마요. 내 여기서 60해 넘게 살았어. 옛날엔 이장 감투도 썼었고. 강도혁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럼 1989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최만석 시댁일 말입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 집구석 시끄러운 건 온 동리가 다 알았지. 최성훈 씨가 여자 데리고 도망갔다는 거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턱을 극적였습니다. 글쎄, 다들 그렇게 떠들어대긴 했는데 정작 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 아니 본 사람도 없는데 왜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까? 최성훈이 그놈이 원래 싹수가 노랬거든. 허구한 날 술 먹고 싸움박질해 돈 빌리고 배째라 하고. 남자가 혀를 차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불고 하면서 남편이 도망갔다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했지 뭐. 강도혁이 재빨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뭐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남자가 기억을 더듬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리가 났어. 아주 늦은 밤에. 무슨 소리요? 꽹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새끼리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쨍그랑 쨍그랑. 그리고 고함도 꽥꽥 들리고. 강도혁이 펜을 꽉 쥐고 받아 적었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자정 다 됐을 거야. 나는 무슨 구판이라도 벌어진 줄 알았지.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시골에서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져.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잤지. 강도혁 형사는 슈퍼를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습니다. 박 형사,
뭐 좀 나왔어? 형사님, 이상합니다. 최성훈 여자 관계는 증거가 깨끗합니다. 아예 없어요. 목격자도? 네. 소문만 무성했지. 그 여자 그림자라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연주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박 형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농장 인근 공장지대를 쑤시고 다녔습니다. 기름때가 낀 낡은 철공소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를 붙잡았죠. 경찰입니다. 대나무 농장 주인 최만석 씨 아십니까? 알죠. 그 땅 부자 영감님.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뒤로 뭘 했는지 아는 거 있습니까? 남자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기어들어가듯 낮췄습니다. 공장 쓰레기 묻어줬어요. 뒷돈 챙기고. 박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떤 쓰레기 말입니까? 화학약품, 폐유, 그런 독한 것들요. 정식으로 버리려면 돈이 깨지니까 몰래 처리한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80년대부터 짭짤하게 재미 봤다고 들었어요. 박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메모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연주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강도혁 형사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바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연주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힘없이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죠. 들어오세요, 형사님. 이연주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혁이 의자를 침대 바로 옆으로 바짝 당겨 앉았죠.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연주가 휴지를 뽑아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국과수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강도혁이 수첩을 탁 펼치며 이연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남편 최성훈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연주가 고개를 푹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모릅니다. 12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도박 빚이 산더미였어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싹 털어서 젊은 년이랑 도망갔다고요. 이연주의 목소리가 억울하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다들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그 넓은 농장을 지켰습니까? 네,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이연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남편도 잘못을 빌러올 줄 알았고요. 강도혁 형사는 그녀의 표정을 현미경처럼 살폈습니다. 슬픔은 진짜처럼 보였으나 어딘가 짜인 각본처럼 매끄러웠죠. 농장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대나무 키우고 팔고 억척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꿨습니까? 실종 신고하고 나서 실종 선고받고 그렇게 절차 밟아서 제 앞으로 왔어요. 강도혁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서라도 이사갈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딜 갑니까? 이연주가 젖은 눈으로 강도혁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시부모님도 하루아침에 잃은 불쌍한 여자라고요. 강도혁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푹 쉬세요. 또 오겠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강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피해자라기엔
너무 빨리 농장을 꿀꺽 삼켰죠. 12년 동안 그 끔찍한 시체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국과수에서 기다리던 부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시신 매립 지점 토양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토양이 아닌 고농도 유독성 화학 폐기물 슬러지로 확인됨. 강도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시신이 쓰레기 구덩이 안에 버려진 것이었죠. 처음부터 그곳은 시체를 숨기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 돈이 되는 폐기물 하치장이었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박 형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 형사, 이연주 금융기록 당장 조회해. 알겠습니다. 이틀 뒤 박 형사가 흥분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강도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돈이 찍혀 있었죠. 보낸 사람은 인근 공장 사장들의 이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들어온 검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 명목이 뭡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도 없고 그냥 현금이 꽂혔습니다. 강도혁이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당장. 네, 알겠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연주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죠. 그녀는 대나무 숲 아래 묻힌 추악한 비밀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인 오전 6시 강도혁 형사는 수사팀을 이끌고 이연주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갓 발부받은 따끈따끈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죠. 강도혁이 굳게 닫힌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이연주가 부스스한 잠옷 차림으로 문을 빼꼼히 열었죠.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강도혁이 영장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연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었죠. 수사관들이 그녀를 밀치듯 집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곧장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박 형사가 장롱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이불과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뒤졌죠. 반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두꺼운 겨울이불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소형 금고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여십시오. 강도혁이 이연주를 돌아보며 턱짓했습니다. 이연주가 아랫입술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깨물었죠. 열쇠 어디 있습니까? 강도혁이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습니다. 이연주가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던지듯 건넸죠. 딸깍.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는 낡은 대학 노트 2권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죠. 강도혁이 하얀 장갑을 끼고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표지에 푸른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죠. 1987년 3월 12일 대한철강 폐유 20드럼 50만 원. 1988년 5월 6일 성광화학 약품 찌꺼기 30드럼 80만 원. 강도혁이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까지 더러운 거래의 기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그는 곧바로 두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쪽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1990년 1월 박종수
30만 원. 1990년 2월 박종수 30만 원. 같은 이름이 매달 마치 월세라도 내듯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뿐만이 아니었죠. 김태호, 이상민, 최규철, 강도혁이 아는 인근 공장 사장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노트를 흔들며 이연주를 쏘아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연주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서 얘기하시죠, 연행해. 오전 10시 경찰서 취조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이연주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압수한 노트 2권을 그녀 앞에 탁 소리나게 던졌죠. 설명해 보시죠, 이 장부들. 이연주가 노트를 곁눈질로 내려다봤습니다. 앞에 건 시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건 압니다. 필체가 다르니까. 내가 묻는 건 뒤에 있는 이거요. 강도혁이 두 번째 노트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연주는 다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죠. 박종수 씨 아십니까? 이연주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철강 사장이에요. 그 양반이 왜 당신한테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갖다 바쳤습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연주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신경질적으로 긁었습니다. 잠시만요, 데려와. 강도혁이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박종수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60대의 박종수는 이미 땀으로 셔츠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도혁이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종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죠. 이연주 씨 아시죠? 예, 압니다. 왜 12년 동안 이 여자한테 돈을 줬습니까? 박종수가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협박 당했습니다. 협박이요? 무슨 협박입니까? 폐기물 불법 매립한 거요. 돈 안 주면 그걸 싹 다 까발리겠다고 했어요. 박종수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만석 씨 살아있을 때 돈 좀 쥐어주면 쓰레기 묻게 해줬거든요. 그게 벌써 8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인 이연주 씨한테 돈을 줬냔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저 장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다 있다는데 어쩝니까? 박종수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환경청에 찌르면 공장 문 닫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해대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뜯겼습니까? 매달 30만 원씩이요. 12년이면. 박종수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4,320만 원입니다. 생돈이 나갔어요. 강도혁 형사는 노트에 금액을 크게 적어 넣었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다 이런 식입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만 넷입니다. 다들 저 여자한테 코가 깨어서. 강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서 쓰고 가세요. 아주 상세하게. 강도혁 형사는 박종수를 내보내고 다시 이연주를 향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이연주는 팔짱을 낀 채 도끼 어린 눈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었죠. 들었죠? 박종수 씨 진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협박죄입니다. 이연주가 질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이연주가 표정을 싹 바꾸며 억울한 듯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어떻게?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여자 혼자 그 넓은 농장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다고요. 이연주가 악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장부만 발견해서 이용한 것뿐이라고요. 강도혁이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농장 대출 기록입니다.
서류가 이연주의 눈앞에 팔락거렸습니다. 1995년에 한 번, 2000년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대출 연장했더군요. 네, 돈이 급해서요. 보증인 란을 보시죠. 남편 최성훈 명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강도혁이 손가락으로 빨간 도장 자국을 짚었습니다. 남편은 89년에 여자랑 도망갔다면서요? 도망간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어줍니까? 이연주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가끔 찾아왔어요. 언제? 돈 필요할 때요. 몰래 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렸다고요. 이연주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온 김에 서류 처리해 달라고 사정해서 도장 찍어준 거예요. 강도혁이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최성훈 씨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작년, 아니, 재작년인가. 그때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 형사가 문을 열고 고개만 들이밀었습니다. 반장님, 잠깐만요. 급합니다. 강도혁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형사가 흥분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건넸죠. 반장님, 최성훈 기록 다 털었습니다. 의료보험, 통신, 신용카드 싹 다요. 그래서 뭐 좀 나왔어? 89년 7월 이후로 전무합니다. 아예 없어요. 박 형사가 서류를 차르륵 펼쳐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전화 한 통 안 쓰고 카드 긁은 내역도 없습니다. 유령입니다. 유령. 12년 동안 생활 반응이 완전히 끊겼다? 네, 이 정도면 죽었거나 어디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도혁이 턱을 쓸며 눈을 빛냈습니다. 잡았다. 강도혁 형사는 다시 취조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최성훈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1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전화 한 통 안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강도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연주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죠. 당신 남편 유령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까? 저 정말 몰라요. 남편 찾아야겠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강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농장 전체 수색해 건물이고 야산이고 싹 다 뒤집어 엎어. 이연주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힐끔 쳐다봤죠. 매의 눈을 가진 강도혁이 그 짧은 순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왜 시계를 봅니까? 누구 기다려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연주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눈동자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 형사. 강도혁이 문을 열고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수색팀 지금 당장 출동시켜. 시간 없다. 네, 알겠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하늘을 내다봤습니다. 이연주는 시간을 벌고 있었죠. 최성훈이 아직 농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거나 아니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사흘째 되는 날 농장 발굴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시신이 발견된 끔찍한 구덩이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었죠. 오후 3시 땀범벅이 되어 삽질하던 반원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반장님, 여기 또 뭐가 있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강도혁이 구덩이 바로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드럼통 하나가 거무튀튀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다른 것들과 달리 뚜껑이 아주 야무지게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꺼내세요. 내용물 다치지 않게. 감식 반원들이 끙끙대며 무거운 드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도혁이 용접 부위를 뚫어지게 살폈죠. 누군가 작정을 하고 내용물을 영원히 봉인하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절단기 가져와. 당장 따봅니다. 감식 반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절단기로 뚜껑을 잘라냈습니다. 매캐한 쇠붙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퉁 하고 뚜껑이 떨어지자 안에서 투명한 비닐팩이 나왔습니다. 습기 하나 들어가지 않게 이중으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죠. 강도혁이 장갑 낀 손으로 비닐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셔츠 한 벌이 툭 튀어나왔죠. 흰색 셔츠 앞면에는 시간이 멈춘 듯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혈흔입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감식 반원이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비닐팩 바닥에는 삽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무 자루는 썩지 않았고 쇠 부분도 방금 가게에서 사온 것처럼 멀쩡했죠. 이거 보십시오. 12년 전 물건치고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혁도 같은 생각이었죠. 진공 포장이라도 한 것처럼 공기를 차단해 부식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국과수로 보내, 긴급으로. 일주일 뒤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강도혁이 보고서를 낚아채듯 펼쳤죠. 셔츠 혈흔 DNA, 아들 최성훈과 일치. 사표면 혈흔 DNA, 아버지 최만석과 일치. 강도혁 형사는 보고서를 탁 덮고 창밖을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죠. 아들 최성훈이 아버지를 삽으로 때려 죽였다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의 형사 본능이 자꾸만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깨끗했죠. 마치 누군가 이날을 위해 정성껏 보관해뒀다가 경찰이 찾아내기만을 기다린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반장님, 박 형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성훈 공개수배 전단지 나왔습니다. 배포할까요? 뿌리세요. 전국에 쫙 깔아. 그날 저녁 뉴스 화면에 최성훈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12년 전 친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페류나 최성훈 씨를 찾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남경찰청 민원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기 경찰서 맞지요? 잔뜩 쉰 듯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양 쪽 폐가에 아주 수상한 놈이 숨어 있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뉴스에 나온 그놈 같던데 최성훈이.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중림리 뒤쪽 야산에 귀신 나오는 빈집 있잖아. 거기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담당자가 급히 발신 번호를 확인했죠. 공중전화였습니다. 강도혁이 신고 내용을 보고받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녹음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국과수 음성 분석팀에 바로 쏴요. 목소리가 영 거슬립니다. 같은 시각 이현주는 방송국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자가 되어 눈물을 뚝뚝 흘렸죠. 남편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현주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만약 살아있다면 제발 자수해요. 와서 죗값을 치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련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2년을 바보처럼 혼자 기다렸어요. 시부모님도 당신도 언젠가 웃으며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카메라가 이현주의 젖은 얼굴을 화면 가득 비췄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악마였다는 걸. 인터뷰가 전파를 타자마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아내를 두고 폐륜을 저지르다니. 12년을 홀로 시골 농장 지키며 기다렸다니. 연려가 따로 없네. 인터넷 게시판마다 이연주를 동정하고 최성훈을 욕하는 댓글이 도배되었죠. 강도혁 형사는 팔짱을 낀 채 사무실 TV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이연주의 눈물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죠. 하지만 강도혁 형사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국과수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반장님, 제보 전화 음성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기계로 낮게 변조해서 남자 흉내를 낸 겁니다. 강도혁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100%입니다. 강도혁 형사는 즉시 박 형사를 불렀습니다. 박 형사, 그 제보 전화 위치 다시 확인해봐. 네, 담양중앙시장 앞 공중전화 박스입니다. 박 형사가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연주 진술서 가져와봐. 그날 알리바이.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 장 보러 시장 갔다고 했습니다. 영수증도 제출했고요. 영수증 시간 몇 시야? 오전 11시 10분에 채소 가게에서 결제했습니다. 강도혁이 지도 위에 공중전화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제보 전화 걸려온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네. 장 보고 나오는 길에 전화한 거야. 강도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특공대 소집해. 지금 당장 잡으러 간다. 저녁 8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차량 5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중립리패가 근처에 멈춰섰죠. 특공대원들이 무거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도혁이 무전기를 들고 명령했습니다. 포위 완료했습니까? 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갑니다. 진입해. 특공대원들이 낡은 패가 문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군화 소리가 철벅철벅 요란하게 울렸죠. 경찰이다. 꼼짝 마라. 대원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부수세요. 쾅! 낡은 나무 문이 힘없이 박살났습니다. 대원들이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으로 돌진했죠. 강도혁도 권총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폐가 안은 곰팡이 냄새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대원들이 방문을 하나씩 발로 차며 확인했습니다. 강도혁이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구석에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성훈 씨? 강도혁이 손전등 불빛을 쏘았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가렸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특공대원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죠. 강도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사진 속 최성훈이 분명했습니다. 당신 최성훈 맞습니까? 남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혁의 시선이 남자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강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12년을 도망다닌 살인 용의자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손톱은 단정하게 깎여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러웠죠. 일어나세요. 최성훈이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강도혁이 그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죠. 철커덕. 최성훈,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거센 빗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최성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 눈에는 살기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짐승의 눈빛이었죠. 경찰차 뒷좌석, 최성훈은 수갑을 찬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후배 형사 옆에서 강도혁 형사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남자를 뚫어지게 관찰했죠. 최성훈의 얼굴은 햇빛을 못 본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12년을 길거리에서 떠돈 노숙자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말끔했죠. 최성훈 씨, 강도혁이 룸미러로 눈을 맞추며 불렀습니다. 최성훈이 감전된 사람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죠.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최성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그 폐가에 있었습니까? 최성훈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숨겨줬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텐데. 아무도. 최성훈이 말을 멈추고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무릎을 긁어댔습니다. 아내가 시켰어. 최성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도혁이 놓치지 않고 뒤를 돌아봤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시켰다고요?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최성훈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다시 몸을 돌려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초점이 나간 눈동자, 무조건적인 부정. 뭔가 아주 강력한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최성훈을 조사실로 데려가는 복도에서 강도혁이 갑자기 그의 팔을 낚아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강도혁이 최성훈의 손을 들어 올려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손톱이 막 깎은 듯 단정하고 깨끗했죠. 발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양말 벗으세요. 네. 벗으라고요. 지금 당장. 강도혁의 서슬 퍼런 호통에 최성훈이 허겁지겁 양말을 벗었습니다. 강도혁이 쭈그리고 앉아 그의 발목을 살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굵고 거무튀튀한 흉터가 발목을 족쇄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살이 파이고 아물기를 반복한 오래된 상처였죠. 이게 뭡니까? 최성훈이 황급히 발을 뒤로 움츠렸습니다. 너 넘어져서요. 양쪽 발목이 똑같이, 그것도 동그랗게 까지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강도혁이 반대편 발목도 확인하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박혀 있었죠. 박 형사, 이거 사진 찍어놔. 의무실 데려가서 전신 촬영하고. 조사실 의자에 최성훈을 앉혔습니다. 강도혁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그를 노려봤죠. 12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저기요. 산에도 있고. 최성훈이 마른 세수를 하듯 손을 비벼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최성훈의 시선이 자꾸만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1989년 7월 그날 밤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최성훈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내가 했어요. 뭘 했습니까? 아버지를 때렸어요. 돈 때문에. 최성훈의 목소리가 고장난 라디오처럼 감정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도혁이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무도요. 아내 이연주 씨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최성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반장님, 이연주 씨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최성훈 씨,
딱 기다리세요. 강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연주가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죠. 남편 보고 싶으세요? 강도혁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연주가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죠. 강도혁이 조사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연주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성훈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연주가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성훈이 의자에서 물 흐르듯 미끄러져 내리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잘못했어, 잘못했어. 최성훈이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팔짱을 낀 채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봤죠. 그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학대받은 개가 주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었죠. 여보, 왜 이래요? 일어나서 앉아요. 이연주가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최성훈이 덜덜 떨며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분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이 한 일. 이연주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죠. 네. 최성훈이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해봐요. 아버지를 때렸어요. 최성훈의 목소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에요. 도박 빚을 갚아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삽으로 머리를 쳤어요. 이연주가 만족스러운 듯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엄마도 때렸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엔요? 땅에 묻었어요. 드럼통이랑 같이. 강도혁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삽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최성훈이 멍한 눈으로 강도혁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네, 삽이요? 네, 범행 도구니까 기억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삽이었습니까? 그냥 삽이요. 최성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날이 뾰족했습니까? 아니면 평평했습니까? 최성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평평, 아니 뾰족. 최성훈이 힐끔 이연주를 쳐다봤습니다. 이연주가 찰나의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신호를 보냈죠. 평평했어요. 최성훈이 앵무새처럼 대답했습니다. 강도혁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증거물로 발견된 삽사진이었죠. 날이 날카롭게 뾰족한 삽이었습니다. 이게 그 삽입니다. 보시죠. 최성훈이 사진을 보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예요. 방금은 평평하다면서요? 강도혁이 사진을 획책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연주 씨,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왜요? 제가 있으면 안 되나요? 용의자와 단둘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가세요. 강도혁의 단호한 태도에 이연주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 최성훈을 쏘아봤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최성훈이 어깨를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성훈이 갑자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죠. 숨을 못 쉬겠어요. 최성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강도혁이 급히 다가가 그의 등을 두드렸죠. 천천히 숨 쉬세요. 여기, 그 여자 아직 있어요?
나갔습니다. 최성훈이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강도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이연주의 팔뚝에 새겨진 담뱃불 흉터가 머릿속을 스쳤죠.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 남자는 한때 저 상처를 새긴 손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더 거대한 가해자를 만나 어떻게 무너지는지 강도혁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죠. 이틀 뒤 국과수에서 긴급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반장님, 폐가 정밀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강도혁이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 내려갔죠. 최성훈 씨가 거기 머문 흔적, 길어야 이틀입니다. 확실해? 네, 지문도 거의 없고 배설물 양이나 생활 쓰레기를 봐도 이틀치가 안 됩니다. 누군가 급하게 데려다 놓은 겁니다. 강도혁이 서류를 탁 덮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연주 불러와. 30분 뒤 이연주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또 왜 부르셨어요?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고. 앉으시죠. 강도혁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연주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았죠. 남편이 폐가에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2년 만에 처음 봤는데. 이틀입니다. 강도혁이 감식 결과 보고서를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12년을 숨어 지냈다는데 폐가에는 고작 이틀 머물렀답니다. 이연주가 보고서를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딴 데 있다가 옮겼나 보죠. 맞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옮겼겠죠. 뉴스 보고 제보 전화하기 직전에. 강도혁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이연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폐가로 옮기는 CCTV는 시골이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성인 남자를 먹여 살린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식료품 구매 내역, 옷까지, 상비약 구매 내역, 당신 카드랑 통장 뒤지면 다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왜 2인분 식료품을 샀을까요? 이연주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농장에 남편 숨겨두고 사육했지? 12년 동안. 이연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디 숨겼습니까? 창고? 아니면 지하실? 창고라는 단어에서 이연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고에 뭔가 있군요. 강도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형사, 농장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이번엔 창고다.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증거 있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곧 찾을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강도혁이 조사실 문을 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시죠. 이연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벽 같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다음 날 새벽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강도혁 형사는 수사팀을 이끌고 농장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연주는 여전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죠. 텅 빈 농장 마당에는 이른 새벽의 안개만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고부터 뜯어 바닥 샅샅이 뒤지고. 강도혁이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들이 농장 뒤편 낡은 창고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농기구들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죠. 벽에는 녹슨 괭이, 호미, 삽들이 귀신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바닥을 훑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박 형사가 구석진 곳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낡은 경운기 부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유독 한 부분만 먼지가 덜 쌓여 있었죠. 누군가 최근에 물건을 치웠다 다시 쌓은 흔적이었습니다. 다 치워. 수사관들이 달라붙어 무거운 쇠붙이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웬 나무 판자가 덮여 있는 것이 드러났죠. 판자를 들어 올리자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줘봐. 강도혁이 구멍 안으로 빛을 쏘았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시멘트 계단이 보였죠. 그 순간 역한 곰팡이 냄새와 지린내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마스크 써 들어간다. 강도혁이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성인 남자가 허리를 굽혀야 할 만큼 비좁고 습했죠. 손전등 불빛이 거친 시멘트 벽을 훑었습니다. 벽면에 무언가 빼곡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떴죠. 날짜였습니다. 도구도 없이 손톱으로 처절하게 긁어놓은 흔적들이었습니다. 1989년 7월 30일, 1989년 8월 1일, 1989년 8월 2일. 날짜들은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이 그곳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죠. 형사님 여기. 박 형사가 비춘 구석에는 쇠사슬이 벽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사슬 끝에는 개에게나 채울 법한 무거운 족쇄가 달려 있었죠. 강도혁이 족쇄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최성훈의 발목에 난 흉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크기였습니다. 전부 사진 찍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식 반원이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 형사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통 하나를 주워들었죠. 이거 약병입니다. 라벨을 확인하던 박 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강력한 정신과 약물이었죠. 처방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연주입니다. 강도혁이 약병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처방 날짜가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죠. 멀쩡한 남편에게 정신병 약을 먹여 바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찾아봐. 뭐라도 나올 거야. 수사관들이 좁은 바닥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곰팡이 핀 박스 안에서 노트 여러 권이 쏟아져 나왔죠. 강도혁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부모를 죽였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똑같은 문장이 강박적으로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훈의 비뚤베뚤한 글씨였죠. 강도혁이 노트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좁은 지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새겨진 날짜들 사이로 유독 여러 번 덧대어 쓴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오늘도 살아있다. 강도혁의 손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거친 시멘트 벽을 천천히 쓸어보았죠. 손톱이 파고들었을 그 자리, 12년이라는 세월이 한 인간을 얼마나 잘게 부수는지 그 벽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혁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한 남자가 12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눈을 감았을 것이었죠. 자신이 부모를 죽였다고 믿으면서 유일한 세상인 아내의 발소리만을 기다리면서 나가자. 강도혁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죠. 그날 오후 국과수 부검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형사님, 부검 결과에서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말씀하세요. 최만석 씨와 박정숙 씨, 두 사람 기도와 폐에서 매립 당시의 폐기물 슬러지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강도혁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폐기물을 들이마셨다는 건 설마. 네, 매립될 당시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폐기물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묻혔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그는 곧장 최성훈이 있는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최성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성훈 씨, 강도혁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불렀습니다. 농장 지하실 기억하시죠? 최성훈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갇혀 있었습니까? 오, 오래요. 아주 오래. 12년입니까? 모르겠어요. 날짜를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최성훈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도혁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최성훈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날 때려서 나도 홧김에 밀쳤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찧었어요. 피가 났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도망칠 때 분명 숨을 쉬고 있었어요. 끙끙거리는 소리도 들렸다고요. 최성훈이 고개를 번쩍 들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도망친 것뿐이에요. 강도혁이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몰래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모님이 다 죽었다고, 네가 죽인 거라고 했어요. 최성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안 믿었어요. 분명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마누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땅에 다 묻어버렸다고. 지금 경찰에 잡히면 넌 바로 사형이라고 했어요. 최성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기어들어갔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있으라고, 자기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강도혁 형사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죠. 저녁 8시 강도혁 형사는 이연주를 취조실로 소환했습니다. 이연주가 도끼 어린 눈으로 들어와 앉았죠. 강도혁이 지하실 내부 사진을 그녀 앞에 차르륵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연주가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하실이네요. 뭐 어쩌라고요? 12년 동안 남편을 여기 가둔 이유가 뭡니까? 이연주는 묵비권을 행사하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도혁이 약병 사진을 추가로 내밀었죠. 정신과 약까지 먹여가면서 나는 살인자다 세뇌했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서. 이연주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강도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부모님 기도에서 폐기물이 검출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사람을 폐기물 웅덩이에 밀어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연주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실룩거렸습니다. 최성훈은 아버지를 밀쳤을 뿐입니다. 기절만 시킨 거죠. 실제로 숨통을 끊고 땅에 묻은 건 당신입니다. 강도혁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시나리오는 끝났다고요. 이연주가 갑자기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가운 웃음소리가 취조실을 울렸죠. 변호사 부를까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이연주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진짜 이야기 해드릴까요, 형사님? 그녀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아세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에 며느리는 그냥 말하는 짐승 취급했어요. 이연주의 목소리에 서린 한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용돈 한 푼 안 줬어요. 그게 살인 이유가 됩니까? 남편이란 놈도 똑같았어요. 허구한 날 술 처먹고 와서 샌드백처럼 날 때렸다고요. 이연주가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뚝에 담뱃불로 지진 흉터와 칼자국들이 선명했죠. 그녀의 눈이 잠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1985년 겨울, 시집 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2살의 이연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죠. 야, 이년아. 국이 왜 이렇게 짜? 박정숙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이연주의 발등에 쏟아졌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게야? 밥도 제대로 못하는 년을 뭐하러 들였어? 시아버지 최만석이 담뱃재를 이연주의 밥그릇에 툭 털었습니다. 먹어, 남기지 말고. 이연주가 벌벌 떨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 최성훈이 이연주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죠. 너 때문에 오늘 아버지한테 또 욕먹었잖아. 시집 왔으면 잘 좀 해봐. 진짜 재수없네. 최성훈이 그녀의 팔뚝에 담뱃불을 찢었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이연주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이연주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연주가 다시 눈의 초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도혁 형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죠. 형사님, 나는 살기 위해서 괴물이 된 게 아니에요. 나를 괴물로 만든 건 저 인간들이야. 그날 밤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쳤을 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늙은이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시어머니는 비명만 꽥꽥 질러대면서 나보고 119 부르라고 난리쳤죠. 그때 왜 119를 안 불렀습니까? 그때 신고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이연주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물컵에 수면제 탔어요. 벌벌 떨면서 마시더군요. 그리고 때마침 폐기물 트럭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이연주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트럭 기사한테 구덩이 위치 알려주고 독성 폐기물 쏟아부으라고 했어요. 시부모는 살아 있었잖습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이연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쓰레기 더미 위로. 그리고 흙을 덮었죠.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냥 밟아버렸어요. 강도혁의 턱 근육이 불끈거렸습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라 청소였어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쓰레기들을 치운 거라고요. 강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가치도 없군요. 진술서 쓰시죠. 네, 얼마든지요. 이연주가 콧노래라도 부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서둘러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현장 검증 준비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 강도혁이 어둠이 깔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12년 동안 대나무 숲 아래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2001년 7월 30일 오전 9시 농장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주가 수갑을 찬 채로 대나무 숲 앞에 섰죠. 강도혁과 수사팀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재현해 주십시오.
강도혁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기서부터예요. 이연주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본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연주가 앞장서고 카메라와 수사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선 이연주가 바닥을 내려다봤죠. 여기서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1989년 7월 22일 밤 10시 최성훈이 술에 취한 아버지 최만석과 마주 섰습니다. 거실에는 싸구려 소주 냄새가 진동했죠. 아버지, 제발 돈 좀 주세요. 또 돈 타령이냐? 이 화상아. 어디다 꼬라박으려고. 최만석이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빚을 갚아야 해요. 놈들이 죽인다고 했어요. 도박 빚이지? 내가 뒤치다꺼리 해준 게 몇 번이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예요. 최성훈이 애원하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꺼져. 최만석이 아들을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최성훈이 비틀거리다 중심을 잃을 뻔했죠. 아버지, 왜 이래요? 최성훈이 홧김에 아버지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최만석이 뒤로 휘청하더니 쿵 소리와 함께 넘어졌죠. 하필이면 머리가 튀어나온 벽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 최만석이 거품을 물고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부엌에서 박정숙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머리에서 흐르는 시뻘건 피를 보고 비명을 질렀죠. 아, 영감, 영감, 아, 아버지. 최성훈이 덜덜 떨며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최만석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냈죠. 큰일 났어. 어떡해. 최성훈이 패닉에 빠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이 썩을 놈. 애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정숙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그냥. 최성훈이 겁에 질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박정숙이 악을 썼죠. 어디가? 당장 돌아와. 이놈아. 그때 이연주가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난장판이 된 거실을 내려다보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내 남편이란 놈이 시아버지를 쳐 죽이려고 했다. 빨리 와서 거들기나 해. 박정숙이 피 묻은 손으로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이연주가 쓰러진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만석은 가늘게 눈을 뜬 채 색색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빨리 안 부르고 뭐해? 귀 먹었어? 박정숙이 며느리에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연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물 좀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이연주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수면제 통을 꺼냈죠. 컵에 물을 따르고 알약새 알을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녹였죠. 어머님, 물 드세요. 지금 물이 넘어가냐? 전화하라고. 일단 이거 드시고 진정하시라고요. 이연주가 컵을 박정숙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치워. 박정숙이 손을 휘저어 컵을 쳐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순간 이연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박정숙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아, 너 미쳤어?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했지. 이연주가 새 컵에 물을 다시 따르고 이번에는 수면제를 한 주먹 털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턱을 억지로 벌리고 물을 들이부었죠. 박정숙이 발버둥 쳤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물을 삼킨 박정숙이 캑캑거리며 기침을 했죠.
10분도 지나지 않아 독한 약 기운이 돌았는지 박정숙의 눈이 풀리며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죠. 이연주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바깥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연주가 현관문을 열었죠. 대형 폐기물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농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다 부으면 됩니까? 뒤쪽 대나무 숲이요. 따라오세요. 이연주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뒤를 따랐죠. 여기요. 이연주가 며칠 전부터 몰래 파놓은 깊은 구덩이를 비쳤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이미 부식된 드럼통 여러 개가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죠. 드럼통 사이사이 빈 공간에 부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냄새 좀 날 겁니다. 기사가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커멓고 걸쭉한 화학 폐기물이 드럼통 사이 틈새로 꿀렁이며 흘러들어갔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숲을 뒤덮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 잔금이요. 이연주가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트럭이 떠나자마자 이연주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최만석이 여전히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박정숙은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죠. 이연주가 최만석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무거운 몸뚱어리가 바닥을 질질 긁으며 끌려갔죠. 대나무 숲 구덩이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폐기물이 구덩이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연주가 최만석을 구덩이 가장자리로 굴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발로 걷어찼죠. 잘 가세요, 아버님. 풍덩. 최만석의 몸이 폐기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죠. 폐기물 속에서 최만석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살아있었죠. 하지만 이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잠든 박정숙을 질질 끌고 왔죠. 똑같은 방식으로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두 노인의 몸이 독성 폐기물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연주가 거실로 돌아가 벽 모서리에 흥건히 고인 시아버지의 피를 삽으로 긁어 담았습니다. 훗날을 위한 보험이었죠. 그리고 그 삽으로 미친 사람처럼 흙을 퍼서 구덩이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폐기물을 덮고 꿈틀거리는 몸부림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새벽 4시 겁에 질린 최성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연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아버지는? 죽었어. 이연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죽였어. 어머니도 충격받아서 쓰러져 죽었어. 거짓말. 아버지는 살아있었어. 숨쉬고 있었다고. 최성훈이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었어. 이미 내가 다 묻어버렸어. 어디에? 뒤쪽 구덩이에 쓰레기랑 같이. 최성훈이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한테 갈 거야. 가서 말할 거야. 내가 안 죽였다고. 그래.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이연주가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문이 온 집안에 찍혔어. 아버지를 민 것도 당신이고 나가면 바로 사형이야. 교수되라고. 으악. 최성훈이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당신 살려줄게. 이연주가 최성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경찰이 곧 들이닥칠 거야. 최성훈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 창고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주가 준비해둔 족쇄를 꺼내 그의 발목에 채웠죠. 이게 뭐야? 여보,
도망가지 말라고, 당신을 위해서야. 철커덕. 족쇄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최성훈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연주가 계단을 올라가 문을 닫고 나무 판자로 덮어버렸죠.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주는 며느리에서 농장 주인으로, 그리고 협박범으로 변해갔습니다. 장부를 이용해 공장주들에게 돈을 뜯어냈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죠. 지하실의 남편에게는 매일 밥을 주며 정신과 약을 먹였습니다. 노트에 나는 살인자다라는 문장을 수천 번 쓰게 했죠. 최성훈의 영혼은 서서히 파괴되었고 그는 자신이 진짜 살인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폭우로 시신이 발견되자 이연주는 즉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12년 전 따로 보관해둔 최성훈의 피 묻은 셔츠와 지문 묻은 삽을 꺼냈죠. 드럼통에 넣어 완벽하게 밀봉한 뒤 발견되기 쉬운 곳에 묻었습니다. 며칠 뒤 지하실에서 최성훈을 꺼내 씻기고 말끔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폐가로 데려갔죠. 여기 얌전히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이연주는 남편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공중전화로 자신의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현장 검증이 끝나고 강도혁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연주가 순순히 손목을 내밀었죠. 이연주 씨,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감금치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아요. 이연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혁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짐승을 잡겠다고 칼을 들다가 당신도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연주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강도혁이 그녀를 경찰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나무 숲이 멀어져 갔죠. 12년 전 그날 밤처럼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들이 서걱거리며 울었습니다. 그곳에는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검은 땅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2002년 3월 광주지방법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적막한 법정을 울렸죠. 주문, 피고인 이연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연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는 서늘한 무표정만이 감돌았죠. 법정을 빠져나가는 이연주의 뒷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같은 날 최성훈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최성훈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12년간 강압적인 환경에서 지배당해 온 점을 참작한다. 판사가 안경을 벗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피고인을 치료감호 처분에 처한다. 최성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린 아이처럼 어깨를 떨고 있었죠. 법정을 나온 강도혁이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죠. 마치 씻겨 내려가야 할 죄가 아직 많다는 듯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땅에 대한 선고였죠. 담양 대나무 농장 폐쇄 명령. 토양 오염이 심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즉시 농장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환경청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농장 전체 출입을 금지합니다. 담당자가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2002년 5월 강도혁 형사는 다시 그 문제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출입 금지 표지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죠. 반장님,
작업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강도혁이 땀을 닦는 작업 반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반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글쎄요, 땅속 깊숙이까지 독극물이 스며들었어요. 오래 걸린다는 뜻이군요.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요. 강도혁이 흉하게 파헤쳐진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덩이 아래서 시커먼 액체가 꿀렁이며 스며 나오고 있었죠. 폐기물 침출수였습니다. 어휴, 냄새가 아주 뼛속까지 배겠어요. 반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코를 막았습니다. 강도혁 형사는 발길을 돌려 대나무 숲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때 울창하고 푸르렀던 숲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죠. 독성을 이기지 못한 대나무들이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기는 이제 아무도 안 가. 귀신 나오는 땅이요. 왜요, 어르신? 저주받은 땅이라고들 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묻힌 데를 누가 가겠어. 할머니가 침을 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흉물이 돼버렸어. 우리 마을 망신이지, 망신. 강도혁 형사는 다시 시신이 발견됐던 자리, 그 드럼통들이 묻혀있던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검은 땅 위에서 강도혁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죠. 어린 대나무 순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나무들과 달리 그 순은 유독 짙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죠. 독을 먹고 자란 탓인지 기이할 정도로 생생한 초록색이었습니다. 강도혁이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대나무 순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섬뜩한 생명력이 느껴졌죠. 땅은 기억하는구나. 강도혁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최만석과 박정숙의 끝없는 탐욕, 돈을 아끼겠다고 독을 묻었던 그들의 이기심, 그리고 그 위에 덮인 이연주의 잔혹한 복수, 모든 것이 이 땅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땅을 오염시켰고 땅은 그 더러운 욕망을 양분 삼아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지도 몰랐죠. 강도혁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치익 라이터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죠. 후 하고 깊이 들이마신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멀리서 포크레인 작업 소리가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쇠와 오염된 흙이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끝나지 않을 정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강도혁이 반쯤 태운 담배를 땅에 비벼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죠. 그때 산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말라 죽은 대나무 숲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흔들렸죠. 서걱, 서걱. 12년 전 그날 밤처럼 대나무 숲이 기괴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명 같기도 했고 억울한 신음 같기도 했죠. 하지만 강도혁 형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죠. 습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농장 입구를 흐릿하게 지웠습니다. 강도혁의 뒷모습이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뒤에는 오직 대나무 숲만 남았습니다.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검은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푸른 순.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염된 채로, 그 모든 비극을 기억하는 채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나무 숲은 그 참혹한 비극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이연주, 그리고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서 영혼마저 사육당했던 최성훈. 탐욕과 비뚤어진 복수심이 만들어낸 이 지옥도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죠. 검게 오염된 땅이 다시 숨을 쉬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듯 산산조각 난 한 남자의 인생과 마을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비록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독을 품고 자라난 푸른 대나무숲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남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묻어버린 양심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둠 속에 묻혀있던 12년 전의 진실, 그 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